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특별한 초대 손님 김정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의원님 무슨 선거 운동하는 분위기예요? 아니 이게 네. 오늘도 제가 네. 피팅 모델. 아, 모델. 아, 취재 편의점 요새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더 많이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아름다운 재단을 기부로 하려고 했는데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아름다운 재단하고 인연도 깊은데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 아름다운 재단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만 열중하는 사회에서 아름답게 돈을 쓰는 사회로 바꿔보자는 소망을 품고 시민과 공익활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고 2000년 8월 4명의 시민 기부자와 함께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창립의 정신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재단다운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이 여정은 아름다운 재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은 아름다운 재단과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사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사람,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사람, 선의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름다운 재단은 25주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있는 우리와 닮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서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은 100%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이 주인인 재단입니다. 25년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득한 애정을 받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재단 처음 창립할 때 제 앞자리가 아름다운 재단이었습니다. 그때 박원순 변호사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새로운 기부 문화, 그다음에 세컨핸드 샵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도.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와, 벌써 25주년이나 됐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인연이 있는 게 네. 광고하는 것마다 저랑 인연이 있네요. 아니 그 아름다운 재단 광고를 네. 봐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감. 예, 거기서 이제 공익 변호사 활동을 전업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 예.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저도 이렇게 변호사가 되게 됐거든요. 오, 진짜요? 네, 저는 예.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그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여러분들 많이 함께 관심 기울이고 홈페이지도 찾아주시고 회원가입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우리 의원님 피팅 모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있습니다. 타미 힐 피거. 바람막이를 소개합니다. 아울렛 병행 수입으로 정품으로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데일리 아웃도어 스타일리시 자켓인데요. 가볍고 실용적인 소재이고 한 겹 더 안감 처리되어서 따뜻하다고 합니다. 남녀 공용 바람막이 후드 자켓으로 4가지 색상이 있고요. 국내 정 사이즈로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사이즈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최저가 12만 원보다 저렴한 핫딜가 이 잠바가 78,000원. 7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이 기회는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입어보시니까? 좋아요. 편하고.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하는 기분. 딱 색깔이 민주당 색깔이에요. 네. 아니 벌써 선거운동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오늘 피팅 모델을 하다 보니까 네. 입었는데
운동할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할 진짜. 때, 네. 운동하실 편할 것 때. 같아요. 예, 네. 편하게 운동하실 때 취재 편의점 생각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분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도 변호사님 원래, 들고 계신. 예, 저도 원래 입으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입으면은 바람막이도 찢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예, 보여질까봐. 아, 왜 그러세요? 예, 예. 제 그 사이즈가 좀 안 맞아. 아, 사이즈가 좀 안 맞으셔가지고. 예, 제가 좀 몸이 안타깝다.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고 있는 걸로. 들고 있는 걸로 대신하도록 대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명절 끝났는데 방금 전에 막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 글들을 쏟아내 주시고 있으니 코스피 장중 3,600선을 돌파했다. 사상 최고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막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코스피 처음으로 3,600선 돌파를 했고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가 94,000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6%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오, 지금요? 네. SK 하이닉스는 10% 올랐어요. 대박. 43만 원이 넘었어요. 아, 진작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 진짜. 아니, 그런데 여태 뭐 하다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 네. 코스피 시총 1등, 2등 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무거운 주식이 지금 뭐 6%, 10%씩 오르면서 사실은 네.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2등인데 그 두 종목이 그냥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지금 표현하기 따라서는 그냥 반도체주가 코스피의 멱살을 잡고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있다. 장세예요. 예. 지금 뭐 그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한국경제 같은 데는 삼전 하이닉스 불기둥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3,614까지 네. 치솟았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 어떤지 지금은 궁금하네요. 예. 3,600을 뚫었다. 여기서 야 이러다가 연말까지 5,000 가겠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그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안 늦었다. 지금은 3,617. 오, 더 올랐네요 아까보다. 네, 더 오르고 있어요. 거의 야. 1.91% 코스피 지수가 네, 그러니까 네.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추석 연휴에 우리는 주식 시장이 쉬었습니다만 네. 미국 주식 시장이나 외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제 조금 조정. 보합세에서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일주일 주식 시장이 쉬면서 다른 나라 주식 시장 오르는 거 구경만 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타이밍. 오늘은 일주일치 오르는 거죠. 일주일치 쭉쭉 올라간다. 네. 자, 반면 지금 환율이 연휴 직후에 지금 1,420원대로 급등하고 20원 있다. 뚫었죠. 예. 이거 달러가 또 올라가면 또 무역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지지. 아니 사실은 이 코스피 상승은 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코스피가 오르는 거는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400원에 1달러에 1,400원에 바꿔서 한국 주식을 샀는데 네. 원달러 확률이 더 장기적으로 봐서 1,500원으로 갈 수도 있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에서 일단 손해를 손해 보는 손해를 거잖아요.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거든. 예.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예. 달러 환율의 상승은 주식 시장에는 악재란 말이에요. 예.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올라요. 있는 거죠. 사실은 와. 이게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는 한국 주식 시장에는 첫 번째는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그 장기화되고 있는 게 일단은 악재예요. 그거와 연동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거 위로 아니 이거는 사실은 관세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하죠. 그 예를 들어서 무제한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 네. 그러면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원화 가져가면 예. 무제한으로 달러를 바꿔주기로 한다. 예. 한미 간에 그런 그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면은 떨어질 텐데 네. 그게 안 되고 뭐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3,500억 불을 현금으로 투자를 미국에 해야 돼. 예. 미국이 콜할 때마다. 그리고 통화 수합은 체결이 안 돼요. 네.
근데 그 3,500억 불이라는 거는 2029년 1월 이전까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네. 다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000원 가는 거죠. 어휴. IMF 때네요. 그러면. 그럼 IMF 되는 아니 거죠. 그 리스크가 있어요 아직. 네. 아니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 예, 거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환율 위는 알 수 없다. 가늠을 할 수가 없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명절에 그 시민들 만나 보니까 관세 협상에 대해서 대통령 응원합니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은 명절에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먹는 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뭐 드셨어요? 뭐? 예, 우리 뭐. 김정환 변호사님 메뉴 궁금하다. 메뉴. 네, 일단 예. 저는 추석 때 냉장고가 떴거든요. 그래요? 예. 추석 때도 항상 제일 맛있는 건 돈가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돈가스. 때문에. 우리 돈가스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예. 저는 방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이야기가 재미가 있는데 네. 사실 잘 모르거든요 경제 쪽을. 그래서 사람들이 뭐 관세 이야기,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뭐 뭔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구나 이 정도. 저는 이제 돈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네. 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주식에 예, 대해서 예, 잘 모르고. 예. 그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 주식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할 때는 그 제가 그런 얘기는 했죠. 저는 이제 공법, 그 행정법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 회사의 어떤 경영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장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회사들은 주식이 사도 안 망하지 괜찮지 않을까? 그게 방송, 네. 통신, 네. 뭐 가스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넌 주식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돈이 안 되는 것만. 네, 아이고 그 정도로. 그렇구나. 예. 그냥 먹는 거에 관심이 네네네, 저는 많은 먹는 걸로 걸로.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하튼 그 뭐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고 네. 국제 사회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코스피가 오르고 있다. 이때 좀 그 저 주식 과외 선생님으로서 얘기 좀 해주시죠. 많은 애청자분들께. 지금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도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요새 보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계속 사고 우리는 팔고 내국인은 계속 팔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내국인들은 그럼 한국 주식 판 돈을 어디다 투자하냐? 주로 미국 주식 미국에. 지금도 많이 예. 사고 있어요. 점점 많이 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점이 약간 틀려요.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이 이제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할 만하다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내국인들은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장기적으로 야 한국 이게 제조업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네. 장기적으로 안전하지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 예, 예. 뭐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작용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화 베이스의 자산에 대한 신뢰 상실 이게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중국이 10년 전에 2015년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10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제조업 굴기 계획을 10년 전에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네. 되겠냐 그게? 그때만 해도 중국은 그쵸. 싸구려 저가품 만드는 맞아요. 나라 대신 싸니까 산다. 맞아요. 라는 그 관념이 강했는데 1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뭐 중국도 부동산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는 많습니다만 적어도 제조업 굴기가 성공한 건 맞아요. 10년 전엔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 어떤 위치에 가 있을 거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10년 후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1년 후, 2년 후에는 한국 주식이 제일 확실하다. 괜찮다. 예.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예. 저는 주변의 친구들이 네. 정환이가 주식 살 때쯤 되면 그때가 팔 때다. 네.
예라고. 김 변호사님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네, 예. 저는 주식 계좌도 없거든요. 예. 구교영 기자가 예. 장 선배가 주식 사면 우리 예. 다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저 같은 우리도 해야 사람도 되겠네.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사는 것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네. 예.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주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똑똑한 애들이 이공계를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의대 가는 나라기 네.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부 미국 시장으로 간다. 그리고 또 현명한 부분은 뭐 부인은 미장 남편은 국장 이렇게 분산 리스크 투자, 분산. 분산 투자 이렇게 한다는 젊은 부부도 많이 봤는데 그 어쨌든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을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든다고 했으니 그건 믿을만하다.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정치 얘기 좀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휴 막판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그쵸. 거죠. 사실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뭐 비슷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보다 글쎄요 관여도가 더 많으면 많았지. 얇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고 뭐 앞으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재판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구속될 것이고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당시 계엄 선포 당시에 했던 어떤 뭐 검사들의 파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이 현재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증거인멸, 그러니까 입맞추기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그 범죄 혐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이 이제 기각됐잖아요. 그것과 연관됐을 때 보면은 조금 예. 기각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예. 이제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이제 그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뭐 법리상 다툼의 그 여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네.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나오는 혐의와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내란 범죄의 어떤 중대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사실은 그 우리가 늘 얘기했던 삼청동 안가 모임 네. 4인방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저는 의미가 담긴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성재 장관까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완규 이완규 법제처장.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입증의 문제죠. 입증. 증거를 얼마나 찾아내서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12월 4일 날 안가 회동이 있었던 거 네. 참석자의 명단은 이미 나왔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 네. 그건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하거나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단순한 연말을 맞이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건데 거잖아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쵸. 지난밤에 계엄이 비상계엄 선포되고 터졌는데, 난리가 난리가 온 났는데.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거기 장관급 네. 내지는 중요한 네.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법률 친목- 전문가를 또 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목 모임 하려고 안가에 모였다. 그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다만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누가 뭐 녹음을 했으면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논의 내용 자체는 알기가 어렵고 다만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의를 개최했다든지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거. 예.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참
증거 수집이 어려운 문제죠. 근데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누군가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물론 핵심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겠지만 네.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가 모였는지 그 멤버 구성을 보면 네. 결국에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한 예. 모임이다라는 건 쉽게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법률적 대응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당위성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2차 계엄이라든지 그때는 분명히 2차 계엄의 위험성이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사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당시에 이제 그 군인과 경찰들에 네. 대해서 어떤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같이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 경찰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네. 뭐 반드시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수사가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사실 그때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터진 날이죠. 그날 그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박성재 장관이 무려 3번이나 그러니까요.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로 돌아와 가지고 간부 회의도 했고 뭡니까? 그 체포조와 관련해서 공항에 나가 있는 네. 관련된 인력들도 실제로 합수부에 파견할 계획도 세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입증되어야 될 사실관계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거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좀 상당히 그렇죠. 높지 않을까라는 해보는데 또 한덕수 사례처럼 네네. 또 기각될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예외적인 있다라고 사안이고 하시니까 네. 구속 사유와 관련된 걸 이분들이 연구하다 기본적으로 보면 법기술 전문가들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연휴 시작하기 전에 검찰의 어떤 집단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그냥 좀 그 상태로 수면 아래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명절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게 재개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검사도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집단적인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만 네. 복귀 명령이 나야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인사가 나야 가는 거지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 맘대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예. 의사 표시는 했으나 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 계속 파견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종료되고 네. 이제 공소 유지 예. 재판에 들어가서 공소 유지하는 것도 재판 있는 날마다 파견 명령이 나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발전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네. 그거는 이른바 준법 투쟁하면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준법 투쟁하고 일을 안 하고 업무를 해태하고 이러면 차라리 그 사람도 없는 게 낫지 않아? 라는 판단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 검사의 집단 반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는 현상과 관련돼서 일단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들 검사들이 그 여러 검사들이 의견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모았다는 것 자체가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큰 반발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공무원 그 윤리강령 위반이고요. 집단 네. 행동을 했고 그리고 성실 의무 위반 방금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준법 투쟁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수사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어떤 국가 행정의 재량 행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 그래서 현재 그 집단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저는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실 이번 특검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검사들의 범죄였습니다. 예.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건희 씨의 어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것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이 그 이전에 잘못했던 범죄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 특검에서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검사들의 집단 행동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그 검사들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 전혀 지금 밝혀진 것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부분만 지금 계속 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어떤 굉장한 그 합리적 그 의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특검은 그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수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심우정 총장 하나 상징적으로 딱 네. 수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야 덮어 이렇게 가면 네. 이거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 구성상 네. 과거에 이제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특검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우려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아예 표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예, 그래도 그래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검사 출신이 아니라 판사 출신인 특검을 임명했잖아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있는 게 왜냐하면 검사 출신 특검이 만약에 임명된다 그러면 자기 식구였던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떤 판사 출신 특검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검사들의 어떤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사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참 이게 딜레마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임명했는데 수사는 기존에 있던 검사들이 또 와서 수사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이제 박세현 고검이 이끌었던 특조본, 특수본, 특수본이었죠. 네, 특수본 팀이 그대로 와가지고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남부지검 검사들 파견돼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 일을 자기들이 수사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짬짬이하고 덮어주고 넘어갈 공산이 매우 크다. 지금 사실은 말씀해주신 이거 검사들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김건희 그 명품백 수사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덮어? 뭐 이런 이창수 지검장이 했던 행태들 이거 네네. 묵과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건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역대 특검은 사실 비슷한 구성이었죠. 그쵸. 뭐 특검은 네. 누가 되더라도 밑에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들.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역대 특검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해왔고 예.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게 그때는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특검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면 검찰청에서 뭐 나름대로 그 계속 일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인사상의 약간의 우대라도 받을 수 있었던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했는데 지금은 내년 10월 1일분가요? 뭐 검찰청이 없어지게 생겼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그전 특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의 그 수사 개시권 내지는 뭐 아예 수사권을 없애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의 역량을 이제 경찰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 중수청은 존재하지 않는 네, 기관이니까. 그러면 경찰의 수사 역량을 예. 빨리 확보를 해서 지금 논의가 됐던 검사들의 어떤 관련된 네. 비리 혐의라든지 이거는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검의 수사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예.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 좀 이정표적인 사건이 될 만한 게 지금 있어요. 네, 어떤 왜냐하면 뭐 특정 개인의 이름을 거명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네. 자본시장법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냥 경찰서 단위가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금융범죄수사대 뭐 예를 들어서 검찰로 비유하자면 네.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같은 데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 약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정도로 왜냐하면 벌써 2차례 방시혁 의장을 소환을 했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 소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려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봐준다기보다는 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수사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수사가 좀 산으로 가거나 이게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한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예. 이게 초동 수사부터 해갖고 이른바
하이브가 지금 시가총액이 뭐 10조를 훌쩍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큰 회사인데다가 이게 사안도 어마어마해요. 예, 예. 상장 돌려놔서 지금 이득액이 수천억 원이니까 그야말로 과거에 검찰이 했던 재벌 수사 비슷한 걸 지금 경찰이 지금 초동 수사부터 하는 거거든. 네. 거의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 수사 결과를 보면 이제는 수사를 경찰에 맡겨도 돼. 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라고 좀 믿을만하게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이거 점점 수사가 좀 산으로 가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국가 전체의 어떤 반부패 수사 역량이 쪼그라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반부패 수사 역량은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죠. 예. 근데 조금 불안불안하다. 불안해요. 진짜 근데 하여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속보가 전해진 게 있어서 그 지난번에 체포방해 사건 관련돼서 1차 공판 때 출석했던 내란숙의 윤석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됐죠. 그럴 줄 알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안 빗나가고 이렇게 딱 보석이 기각되니까 안 나와버리고 지금 내란 재판도 안 나오죠. 뭐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공판 오늘 2차 공판인데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보석이 기각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요. 네. 보석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보석 사유 자체에서 이미 형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내란죄는 이미 뭐 사형 무기징역 이런 가장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석 사유가 10년 이상이 징역되는 그 범죄는 보석 사유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보석 사유가 안 되는 범죄를 가지고 보석을 신청하고 하면서 뭔가 아직까지도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였는데요. 네. 그 당연히 이 사안과 관련돼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재판과 관련된 공식적 뭐 이게 제대로 임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불출석은 예상되었던 거로 봐야죠. 근데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법원이 윤석열 내란 수계와 관련해서는 내란 재판부도 안 불러 여기 두 번이니까 세 번째 때는 강제 구인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걸석 재판해도 되는 겁니까? 형사 재판에도 걸석 재판 제도가 있긴 있고 하지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할 수 있죠. 근데 피고인을 상대로 꼭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언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피고인은 그 증인의 어떤 증언 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거나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사실은 제3자란 말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당시 어떤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변호인이 그때 피고인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당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주장을 해봤자 당신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피고인의 어떤 진술 내지는 그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구인을 해서 물론 법정에 앉혀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특검 수사 때부터 한번 그 인치를 안 했어야 되니까.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처음에 한번 인치에 성공했다고 하면 좀 기가 죽어서라도 그 다음에 나오라 그러면 나올 나오는데. 텐데 지금 점점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기가 펄펄한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행색을 보니까 재판에 그때 뭐 거의 막 그때는 몸 아프다고 풀어달라고 그럴 때니까. 이렇게 추레하게 하고 나온 거고 그리고 평소에는 기가 펄펄 감옥 안에서도 기가 펄펄하단 말이에요. 야 대단한데. 예. 그 젊은 교도관들이 못 당하잖아요. 참 어찌하오리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은 민중기 특검팀은 그랬지만 그래도 조은석 특검은 한번 불러서 뭐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란 그러니까- 특검팀도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불렀죠. 예. 예. 처음에 한 번 딱 부르고 3특검 중에 예. 그 역할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은석 특검이에요. 조은석 제가 보기엔. 특검. 예. 한 번은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의 명예를 위해서 한 번도 못 부르고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의원님 검사 시절에 강제 구인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 거의 못 그렇죠. 봐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 지금 전례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예. 예. 지금 오히려 지금 다른 피고인들이 따라할까봐 예. 그게 걱정이다. 예, 그럼요. 그 지금. 실제로 구속 취소만 하더라도 네네. 다 따라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명태균부터 예. 해가지고 예. 나도 구속 취소해줘. 김용현도 나도 네네. 구속 취소 다 이렇게 했었던 네네. 거 아닙니까? 물론 너희들은 다 안 돼.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이 사람들은 뭔가 정치의 복원과 부활을 꿈꾸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그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치적 복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방향으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이번에 보니까 뭐 단톡방에 뭐 카톡글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때 오면은 윤석열 면회 가서 면회 풀어준다. 간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걸 진짜 믿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에? 하루 오는데. 그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이름도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에? 아니 이런 주장을 막 퍼뜨려요. 이게 이른바 자기 장사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계속 양산해 내고 그렇잖아요. 헌재에서 탄핵 기각된다고 얼마나 또 맞아요. 선전을 예, 한때 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탄핵 기각될 거다 결국엔. 네. 근데 순리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그 광화문이든 어디든 집회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예. 불러들이고 거기서 뭐 헌금 형태가 됐던 뭐 거기서 파는 상품의 광고 형태가 됐던 계속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단칼에 정리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당이 지방선거로 후끈후끈씩 달아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선거와 동시에 또 재보궐선거 확정된 곳이 있어서 지금 기자들 사이에 밭글 형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상 지역구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확정된 데는 인천 계양을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 네, 지역구입니다. 그다음에 충남 아산을 여기는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인 데가 경기 평택을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안산 갑 있고 이제 군산이 있고 2심이 진행 중인 데가 경기 화성, 인천 동미추홀 뭐 1심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방선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장하고 PK 부울경이 굉장히 접전인 양상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시니까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어떤 구도를 짜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인물들을 좀 출격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네. 그래갖고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욕 먹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네. 그 선거를 앞두고는 무조건 국민의 70% 적어도 60%를 바라보고 네. 정책도 펼쳐야 되고 정치 활동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칫 잘못해갖고 이게 국민의 40% 내지는 30%의 적극 지지층만 보고 하다 보면 네. 선거가 잘 안 돼요. 특히 대표성이 있는 서울 내지는 수도권 선거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국민의 60%를 바라보고 해야 정치해야 돼요. 된다. 예, 근데 국힘과 달리 민주당은 네. 그 어떤 후보 선출에 있어서 당내 경선 룰이 거의 다 지켜지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깨지지 네. 않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죠. 예, 네. 민주당은 예. 국힘은 사실은 여당일 때는 대통령이 찍는 사람이 후보 되는 거고 솔직히 예. 야당일 때는 당 대표가 밀어주는 사람이 사람 되고. 후보가 되는 성향이 강한데 예. 민주당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출마 희망자들이 당내 경선을 보고 지금 정치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본선에서는 이건 경선 전략인데 네. 경선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본선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예. 뭐 서울시장이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산시장 내지는 부울경 선거를 바라보면 네. 조금 더 중도적인 정책 내지는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 말고는 중도 소구가 있는 정치를 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뉴스 퀵배송에서 중도 표심 쭉 분석을 해 드렸는데 실제로 그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도 그렇고 더블 스코어로 중도 표심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우세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0% 그러니까 최소한 334 그러니까 민주 30, 국힘 30, 그다음에 이제 중도라고, 중도라고 표현되는 네. 분들, 이렇게 캐스팅 버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한 40 이런 구도인데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40%를 훌쩍 넘고 국민의힘은 그 30% 아래로 그러니까 27, 8 뭐 이렇게 구도가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진짜 개심해서 완전히 구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내년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이런 판단은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중도 표심을 좀 확고부동하게 끌어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조금 달리 예. 생각해요. 예.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형편없죠. 네, 형편없죠. 형편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네. 선거는요. 항상 보면 더 예쁜 사람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에요. 덜 미운 사람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덜 미운 사람. 예. 예. 근데 미움의 대상은 첫 번째는 이제 정치권에 대한 어떤 미움은 본인이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이제 미움을 받기 네. 시작하는데 정치권이 일단 1차적인 대상은 집권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일단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 성격이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이 미워서 여당을 찍는다? 야당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선거에 있어서는. 아하. 여당 내지는 집권 세력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선거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여론조사는 아무리 응답률이 높아도 10% 안팎이에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투표율은 대략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적어도 50% 이상 60% 안팎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훨씬 참여하는 폭이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전화는 끝까지 응답을 절대 안 하는 사람도 투표는 하러 하죠.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구도만 보고 선거의 승패를 예측하면 그거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중도 소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명절 연휴 때 그 민주당의 중진 의원과 통화하니까 이번에 가서 그 동네 민심을 들어보니까 스멀스멀 견제론이 나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지금 뭐 중앙 권력, 그다음에 이제 의회 권력, 뭐 행정 권력 이거를 다 쥐고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지방 권력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거는 그 견제 차원에서 뭐 야당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많이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중고예요. 내란은 또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도 극복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뭐 관세 협상 등도 똑바로 잘해야 되고 또 내치도 챙겨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 변호사님 굉장히 깊은 생각에 아니요. 저는 깊은 생각이 아니고 방송에 말씀을 하러 오셨는데 깊은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네. 제가 뭐 이렇게 정치를 분석할 만한 어떤 그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고요. 네. 다만 어떤 방송에 나온 것 자체가 정치 현상과 관련된 어떤 법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해설에 들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이런 데 나와서 제가 배우고 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부분은 정치가 결국 명분과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력을 쫓아서 명분이 흔들리면 저는 그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 소구
전략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 건 그건 당연히 정치가 세력을 좇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그 어떤 원래 지향했던 정치적 지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빨리 지키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든지 뭐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든지 인권정책 기본법의 어떤 그 실행이라든지 네. 그 제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뭔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그 보수 성향의 또는 뭐 그 극우 성향의 이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아가면서 뭔가 타협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가지고는 그것은 오히려 중도 표심을 끌어안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지지 기반을 잃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 방향성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뭐 정책 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내란의 과제들이 많이 있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로 국민들이 꼽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늦출 수는 맞아요. 없다. 예, 네네.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연말 안에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감 시즌이 돌아오니까 많은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이 특경비로 먹은 게 뭔지 살펴봤더니 오마카세, 한우, 스시. 우리 변호사님 먹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메뉴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이 한우예요. 한우에서 1억 9천, 스시에서 1억 8천. 2024년도 검찰의 특경비 집행 내역을 확보해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분석을 해봤더니 490억 가운데 80억을 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썼는데요. 20만 원? 오마카세는 얼마나 돼요? 안 가봐서 모르겠네. 의원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천차만별 아닌가요? 천차만별. 예. 그런데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활비를 깎았더니 이번에는 특경비로 이런 걸 밥을 먹고 다니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카드는 이른바 그 뭐죠? 크림 카드인가 뭐 그래갖고 예, 예. 사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던데 제한이 그쵸. 많이 걸려 있던데. 예, 뭐 술집은 쓸 결제 수가 안 없고 되고 결제 뭐. 안 되고 술 나오는 집은 무조건 예. 결제가 안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외로 또 수사 요원 활동비 등 지급이 전체 이제 490억 원 가운데 290억이 이제 수사 요원 활동비 등에 이제 쓰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80억 원 정도가 이렇게 한우, 스시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도가 그렇게 많나요? 그 카드 그 일일 사용액이 제한 걸린 게 그렇게 크지 많은 금액이 아닐 텐데. 네네네. 이게 쓴 금액은 뭐 서초 땡땡 식당에서 44만 7천 원, 뭐 어디 교대점 49만 원, 한우 22만 4천 원, 일식당 38만 원. 무슨 타운 교대점 48만 6천 원 등이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식당 이름에 한우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한우가 들어간 식당에서 사용된 금액을 다 합쳤니 이 정도 되더라. 이제 이게 기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초밥이 들어간 경우도 4,100만 원이요. 이걸 막 분석해서 이제 보좌진들이 기사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을 소고기 사 먹었다. 소고기 사 먹었다. 예, 스시 사 먹었다. 예, 뭐 이런데 돈을 많이 썼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대로 된 회의를 하고 제대로 된 어떤 뭐 수사와 관련된 뭐 비용을 사용한다면요. 네. 국민들 누가 이걸 반대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그 비용 처리와 관련된 뭐 재미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2008년도 정도에 주민소송이 시작되고 첫 판례인데 2008년도면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그 주민들이 모 구청과 모 구의회 분들이 식사를 어디서 했는지 주민 감사 청구라는 거. 주민 소송 제도가 생기기 전엔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주민 감사 청구를 했더니 이분들이 회의를 전부 다 단란주점에서 했네요.
예. 그리고 와. 예, 그 회의를? 회의비를 회의비를 단란주점에서 해가지고 세상에. 예, 25차례 단란주점에서 회의한 게 걸리면서 그것이 이제 재판에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말 유례 없는 판례가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잘못된 회의를 이번에는 어떻게 왜냐하면 전국 200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제가 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우리가 위법하다고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준다라는 유례 없는 판례가 등장을 하거든요. 한 20년도 안 된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용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는 무조건 투명해야 되고요. 이제는 함부로 식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 어떤 명목 같은 것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마 지금 나온 것이 뭐 한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그 언론에서 포커스가 맞춰지긴 했겠지만 네. 조금 더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문제로 비용이 처리됐는지는 좀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죠. 그러니까요. 이 옛날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 쓰고 뭐 처리 안 이제 하고 그런 영수증 시대가 없어요. 아니에요. 뭐 예. 이거 안 되기 예,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분명하게 다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밭글 형태로 돌았던 내용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뭐 아마도 조만간 그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 같다라는 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주택담보 그 가계대출, 가계대출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6억이죠. 근데 이거를 예. 4억으로 묶는다. 예. 그 다음에 서울의 전 지역을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고 경기도도 비슷하게 가고요. 그 중에서 몇 개 군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금리는 11월 정도에 인하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돌아다녔어요.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또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혹시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네.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예요. 모든 가격이 다 올라요. 다 오른다. 주식도 오르고 뭐 금이 지금 예, 4,000원 온수당 4,000 온수당 달러. 4,000불 뚫었죠. 예, 예. 어제 조금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금이 내렸습니다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뭐 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월급 빼고 다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불안해서 네. 이번에 더 강한 대출 규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입니까? 이거는 그 수요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주택,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대출 야 조금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집 사지 마. 집 사지 마. 예. 아니면 네 돈을 뭐 그냥 현금으로 사거나 대출은 4억밖에 안 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억제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그 이른바 본성을 억누르는 거는 효과가 오래 못 가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좀 더 좋은 집 네. 아니면 가족들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거는 인간의 거의 본성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대출, 금리 이런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거는 일시적인 거지.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따라 붙는 얘기가 야 땅이 어딨냐 지금. 예. 서울에 지을 데가 어디 있어? 지을 땅이 예. 어딨냐. 예. 분양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금 분양가도 워낙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민간 임대 쪽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간 임대 활성화. 민간 임대 활성화. 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뭐 몇십억.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15억 원 네. 정도 되니까 넘어섰죠. 예. 그렇게 막 수십억 원이 목돈이 없더라도 살 수 있는 민간 임대, 공공 임대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공공 임대는 뭐랄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을 안 해요. 못 하는 거지 그것도 인간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민간 임대 쪽에 좀 더 세제 지원이라든지 특히 금융 쪽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른바 허그라고 하는 HUG 그 지원받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민간 업체들은 네. 까다로워. 잘 안 돼. 그리고 네. 그것도 금액 한도가 있어갖고
다 소진됐어요. 돈 없어요. 못 네. 해드려요. 보증 못 해드려요. 네, 하는 네, 경우가 네. 많아요. 실제로는. 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을 좀 더 늘려주고. 두텁게 해서 예. 민간 임대 쪽을 활성화시켜서 예.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근데 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죠. 아무리 민간 임대라고 뭐 네. 빵 공장이 아니잖아요. 흔히 요새 그렇죠. 빵하고 많이 비유하던데. 갑자기 이진숙 현장 생각. 그 빵 말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사실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또 다른 수요 억제책을 발표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왜 임대 아파트는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데 그리고 제일 후미진데 그리고 제일 좁은데 왜 이런 데 꼭 임대를 해야 되냐 임대 아파트는 그래서 뭔가 평범한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렇게 해야 되냐 임대 아파트도 저 뭡니까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혼자 살 때는 작은 데 살지만 둘 되고 셋 되고 가족이 4명 되면 좀 넓은 데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좁은 데에서 그냥 제일 교통 불편한데 그런 데다가 구석탱이에 처박아 놓고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 박원순 시장 때 시작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주택이라는 청년주택이 게 있어요. 청년주택이 지하철역에서 반경 300m 이내예요. 오. 시작할 때는 150m였는데 이게 조금 점점 넓어져서 네. 현재는 300m. 그러니까 이른바 지하철에서 300m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역세권이에요. 걸어도 됩니다. 300m 역세권. 역세권의 청년주택이고 예. 그리고 그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종상향을 시켜줘요. 오,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주거지가 준주거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서 집을 네.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자들이 서울시에 청년주택을 하겠다고 많이들 덤벼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올해 들어서 신청 건수가 빵건이에요. 진짜요? 진짜 빵건이에요. 오세훈 왜냐하면 시장이 좀 이게 답답한 게 네. 이래서 진짜 행정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돌아가야 돼요. 이게 청년주택을 지으면 예. 예를 들어서 200세대를 지으면 네. 30%는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60세대는 서울시 거가 되는 거구나. 거가 돼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종상향을 해주고 예, 용적률에 그쵸. 인센티브를 혜택을 줬기 주니까. 때문에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임대료를 사실상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요. 임대료 얼마 받아. 예. 근데 문제는 예. 그런 청년주택 사실상의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예. 짓는 건데 공사비나 비용이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많이 비용이 들어요. 많이 들잖아요. 예. 거기 뭐 금융 비용도 들고 거기 들어가는 뭐 PF나 나중에 부동산 담보대출도 전환했을 때 금융 비용을 이 월세로 감당이 안 돼요. 오. 월세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줘. 서울시가? 예. 그러니 누가 짓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4군데는 부도가 났어요 이미. 기업이. 예. 예. 그러니까 심각하네. 올해는 청년주택을 해보겠다고 하는 신청이 빵거냐. 야, 이게 문제네. 정말 그 심각하. 완전히 지금 청년주택은 공급이 끊어진 상태예요. 아니 근데 서울시는 왜 그렇게 그러면 싸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가에 맞춰서 받아야지. 싸게 어쨌든 해야 들어가서 자기가 살게 해주면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지. 인심 쓰지. 네, 시장님 덕분에 싼 주택에 사는 청년들은 오세훈 시장의 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길게 봐야죠. 예. 그래서 청년주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지금. 아 이거 매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런 식으로 펼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좋지. 근데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하냐고요. 그렇죠. 예.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복지 혜택
수입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끊어지고 이게 표가 되면 하고 표가 안 되면 안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엇박자가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가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할 때 많은 부분에서 좀 판단하고 꼼꼼하게 깐깐하게 따져봐야 될 이슈가 있다. 아, 청년주택에 그런 함정이 있었구나. 이제 의원님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요. 옛날에 상당히 신혼부부주택, 청년주택 네.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그렇죠. 문제는 사업자가 망하게는 안 해야지. 그 망할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해병특검에서 13일 윤석열 내란수계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나와라. 소환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 변호사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네. 안 나가요? 아무데도 안 나. 근데 군인 정신으로 한번 나오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군 검찰관들이 많아가지고 군인답게 한번 밀어붙이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의자 속옷 입어도 끌어낸다 이런 어떤 글쎄요.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강제구이니까 그거는 보겠습니다. 가능하다 안 한다는 그 예. 뭐 법률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네. 예. 자, 우리 해병특검 해병대 정신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아니 해병대 그 구호 뭐죠? 뭐 있잖아요. 해병대 구호. 두 분 다 해병대는 아니시구나. 아, 네. 네. 자, 해병대 구호 뭐지? 뭐 귀신 잡는 해병인데 어떻게 내란 속에 잡는 해병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